칠흑 같은 어둠이 강원도 인제의 작은 읍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화요일 밤이었고 굵은 빗줄기가 세상을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읍내 중심가 모퉁이에 자리한 희망식당의 낡은 넌 사이는 빗속에서 힘겹게 깜박이며 외로운 불빛을 내뿜었다. 시간의 때가 묻어 뿌옇게 변한 창문 너머로 식당 안의 온기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이서연은 그 온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움직였다. 33살의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제자리에 존재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한 사람이었다. 그림자처럼 공간을 스치고 조용한 미소와 함께 커피를 채워주면서도 결코 돌아오는 미소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일하는 인제는 붉은 벽돌 교회와 녹슨 픽업트럭, 그리고 대부분 토박이들로 이루어진 변화가 더딘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방패이자 동시에 형벌과도 같았다. 희망식당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읍내의 풍경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안에서는 구수한 커피 향이 흘렀고 갓 구운 빵 부스러기가 바삭하게 부서졌다. 서연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멈추지 않는 기계에 잘 닦인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안부를 묻는 기계는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유일한 외지인이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건물 안에 유일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베이지색 앞치마를 갑옷처럼 둘렀고 머리는 하루 종일 일해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틀어 올렸지만 잔머리는 늘 삐져나와 있었다. 매일 밤 깨끗이 닦아도 신발 밑창 깊숙이 밴 튀김 기름 냄새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해가 뜨기 전에 가게 문을 열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에야 문을 닫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왜 그렇게까지 일하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메이플가의 한 차고 위 삐걱거리는 작은 옥탑방에 새 들어 산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 방에서는 양치질을 할 때마다 수도꼭지가 비명을 질렀고 낡은 난방기는 라디오 소리보다 더 크게 기침을 해댔다. 그리고 아무도 땅콩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애꾸는 고양이. 땅콩이는 매일 밤 충직하게 그녀를 기다렸고 마치 자신이 필요한 온기보다 그녀에게 더 많은 온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 옆구리에 몸을 웅크렸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결코 묻지 않는 것이 있었다. 서연이 침대 밑에 보관하는 상자. 낡고 다른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태극기와 녹슨 군번줄, 그리고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진우,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조용한 위엄을 가르쳐준 목사였으며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삶 속으로 사라진 후 할아버지는 굳셈과 은혜로 그녀를 키웠다. 할아버지는 세상이 그녀를 움츠러들게 만들 때에도 꿋꿋하게 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명예는 시끄러운 게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직접 만 담배를 피우며 말하곤 했다. 그건 숨결처럼, 믿음처럼 네가 지니고 다니는 거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거지. 서연은 바로 그렇게 했다. 그녀는 그 가르침을 살아냈다. 월세를 제때 냈고 여유가 될 땐 땅콩이에게 좋은 사료를 먹였다. 버스 노선이 2블록이나 모자라게 끊겨 빗속을 5km나 걸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날은 유난히 춥고 축축하며 조용한 화요일 밤이었다.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기 싫어서인지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하는 그런 밤. 비는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멀리서 낮은 천둥 소리가 울렸다. 희망식당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은 마치 비밀을 지키려는 듯 머그잔 위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서연은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가요를 흥얼거리며 카운터를 닦고 있었다. 그때
그를 보았다. 그는 식당 안에 있지 않았다. 아직은 그는 식당 바로 밖, 좁은 차양 아래에 서 있었다. 안에서 낀 김 때문에 그의 모습은 겨우 윤곽만 보일 뿐이었다. 한때는 강건했을 무언가의 유령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빛바랜 군용 야상 같은 외투는 흠뻑 젖어 그의 깡마른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바지 한쪽은 찢어져 있었고 그 안으로 퉁퉁 부은 종아리를 단단히 감싼 붕대가 보였다. 회색 수염은 듬성듬성했고 뺨은 굶주림으로 퀭했다. 그는 마치 벽 속으로 사라지려는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살짝 아래로 향해 있었고 눈은 보도블록을 훑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단골 손님 두어 명이 창밖을 쳐다보더니 이내 재빨리 커피잔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중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길고양이 신세라며 중얼거렸다. 서연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손에 든 행주가 그대로 멈췄다. 그가 서 있는 방식, 그 고요함, 그리고 마지막 남은 소유물인 양 작은 종이봉투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그가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젖고 춥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나와 접시를 치우던 아르바이트생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주방장의 못마땅한 눈썹 치켜올림을 무시했다. 그녀는 정문으로 걸어가 부드럽게 문을 열고 빗속으로 한 발짝 나섰다. 손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따뜻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잠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깊은 피로가 가득한 옅은 갈색이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마치 속임수일까 두려운 듯 그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서연은 그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작은 걸음으로 뒤로 물러섰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냥 비만 피하세요. 그는 그녀 너머의 식당 안을 들여다본 후 흠뻑 젖은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절뚝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한쪽 다리를 살짝 끌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문 위에 종이 울렸고 온기가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그녀는 그를 가장 구석진 붓으로 안내했다. 주방과 너무 가까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자리였다. 그는 부스 옆에 선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서연은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리를 향해 고갯짓했다. 잠시만요. 뭐 좀 드릴 게 있는지 볼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걸어갈 때 등 뒤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몇몇 손님들은 대화를 멈췄다. 한 여자는 유난히 천천히 차를 젓고 있었다. 주방장이 무언가 나지기 욕설을 내뱉었지만 서연은 듣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가 주방문을 여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주방은 천장의 형광등이 내는 낮은 운골거림과 튀김기가 내뿜는 희미한 소리를 제외하면 고요했다. 이서연은 서두르되 부주의하지 않게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시선은 음식이 식지 않도록 열을 가하는 선반을 훑었다. 잠시 후 그녀는 손님이 너무 맵지 않다고 불평하며 돌려보낸 닭강정 한 접시를 발견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고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조금 전 한 손님이 커피가 식었다며 화를 내고 나간 자리에 남겨진 음식이었다. 그대로 두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운명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 접시를 집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닭강정 조각들을 깨끗한 새 접시에 옮겨 담았다. 그 옆에는 갓 지은 따끈한 밥을 한 주걱 듬뿍 퍼서 올리고 마치 그것이 중요한 일인 양젓가락에 김치 몇 조각을 곁들였다. 그러고 나서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승인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그녀는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새로 내려 쟁반 위에 곱게 접은 냅킨과 함께 올렸다. 그 몸짓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반란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흔들리는 주방문을 통과하며 쟁반을 들고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숨결은 차분한 표정 뒤에 가지런히 감추어져 있었다. 여전히 부스 옆에 서 있던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의 접근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았다. 버려질 뻔한 음식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 따뜻해요. 그리고 커피는 제가 사는 겁니다. 그는 접시를 보고 그녀를 올려다보고 다시 접시로 시선을 돌렸다. 돈이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닌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잠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년간 짊어지고 온 듯한 깊은 피로감이었다.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계산된 셈이에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남자는 힘겹게 부스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식탁 아래로 다리를 옮길 때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포크가 실제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듯 천천히 집어들고는 한 입 베어 물기 전에 잠시 멈췄다. 서연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너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똑같은 자세, 똑같은 조심스러운 자존심, 눈 속에 감춰진 똑같은 조용한 고통. 몇 입 먹은 후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음식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오래된 불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그들 사이에 피어올랐다. 당신을 보니 내 아내가 생각나는군. 그가 말했다. 아내는 늘 말했지. 너무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은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그의 눈시울이 순간 뜨거워졌다. 서연은 알아채지 못한 척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이든 남의 눈물이든 눈물에 익숙하지 않았다. 식당 건너편에서 주방장이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얌전히 포개져 있었다. 남자는 다시 한 입, 그리고 또 한 입, 이번에는 더 천천히 먹었다. 마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준 존엄의 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음식을 아껴 먹는 것 같았다. 그의 접시가 거의 비워질 때까지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것을 잡아본 사람처럼 커피를 음미했다. 그러더니 외투 안쪽으로 손을 뻗어 숨겨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군번줄이었다. 체인은 빛이 바랬고 금속에는 시간에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 그는 그것을 서연의 손에 부드럽게 쥐어주었다. 내 이름은 강민호요. 그가 말했다. 내가 만약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면 누군가는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서연의 손가락이 군번줄을 감쌌다. 그녀는 그것을 내려다보고는 엄숙하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강민호 씨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조용함으로 부스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시선을 보냈다. 의미와 감사.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마치 접힌 깃발처럼 오고 간 무언의 감정이 담긴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문으로 걸어가 젖은 외투를 걸친 채
절뚝이는 다리를 끌며 다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서연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손안의 군번줄은 여전히 따뜻했다. 문 위에 종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식당 안의 정적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는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군번줄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가 주방 뒷문에 채 닿기도 전에 방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친절하지도 호기심이 담겨 있지도 않은 그저 분노의 찬 목소리였다.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이야? 그 말과 함께 폭풍은 더 이상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희망식당의 주인이자 사장인 박만식 씨가 주방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육중한 체구가 문틈을 벽처럼 가득 메웠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턱은 단단히 악물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강민호 씨가 앉았던 지금은 비어있는 자리에 깨끗한 접시에 고정되어 있었다. 접시는 흠 하나 없이 비워져 있었고 커피잔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김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마치 그녀를 변호하려는 것처럼. 식당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젓가락질을 하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메뉴판을 뒤적이던 소리도 멎었다. 박 사장은 식당 바닥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타일을 때리며 심판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굵은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유리라도 벨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 남자한테 음식을 줬어. 네가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 우린 여기서 길거리 쓰레기들은 상대 안 한다고.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여전히 그 안에 놓인 군번줄을 부드럽게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그분은 참전 용사셨어요. 사장님, 그녀가 말했다. 뜨거운 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부탁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버려질 음식을 드린 것뿐이에요. 박 사장의 눈이 불타올랐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가 고함쳤다. 원칙의 문제라고 네가 돈 내는 손님들 앞에서 나를 우습게 만들었어. 여긴 장사하는 곳이지. 무료 급식소가 아니란 말이다. 이서연, 방 안은 바깥의 빛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사라져버린 인간미 때문에 더 차가워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서연은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서 있었다. 커피값은 제가 냈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 팁에서 제하시면 되잖아요. 박 사장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아니, 그가 쏘아붙였다. 내 식당에서 뭐가 용납되고 안 되는지를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넌 방금 모두 앞에서 이 가게에 망신을 줬어. 그는 동의의 끄덕임을 기대하며 식당 안을 둘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손님들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이 일과 상관없는 척 컵 안만 쳐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기다렸다. 누군가 그녀를 위해 한마디 해줄 것이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일부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박 사장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안의 도끼는 여전했다. 넌 여기까지다. 그가 말했다. 짐 싸. 너 해고야. 그의 손가락이 마치 최종 판결처럼 문을 가리켰다. 당장. 서연은 천천히 허리 뒤로 손을 뻗어 앞치마 끈을 풀었다. 손가락은 뻣뻣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접어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상처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지금은 안 됐다. 그녀는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려 직원 복도 근처의 옷걸이에서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차가운 밤 속으로 발을 내딛자 문 위의 종이 딸랑거렸다. 캔버스화는 순식간에 빗물에 젖어들었다. 한때 단단하게 고정했던 머리카락은 이제 이마에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가방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 든 것 때문이 아니라 방금 잃어버린 것 때문이었다. 그녀는 식당 창문 옆을 지나갔다. 유리창 너머로 얼굴들이 엿보였지만 이내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1시간 전 강민호 씨가 서 있던 좁은 차양 아래에서 서연은 잠시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으스러질 듯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식당 안의 목소리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직하고 무심하게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숨을 내쉬고 잠시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부드러운 옷 스치는 소리와 지친 발소리가 들렸다. 식당 옆 골목에서 강민호 씨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흠뻑 젖어 있었고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의 눈에는 맹렬하고 자부심 넘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소.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걸 그냥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다시 외투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번에는 군번줄을 건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얹고 그 안에 든 금속을 단단히 감싸 쥐게 했다. 오늘 밤 당신이 한 영혼을 구한 거요. 그가 속삭였다.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우쳐 줬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꼬리가 슬픔과 힘 사이에 무언가로 실룩거렸다. 강민호 씨는 그녀에게 마지막 시선을 보내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려 사라졌다. 그날 밤 서연은 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외투는 유일한 의자 위에 걸쳐져 있었고 젖은 옷은 아침까지 마르기를 바라며 난방기 근처에 널려 있었다. 땅콩이가 그녀 옆에 몸을 웅크리고 부드럽게 가르랑거리며 자신이 줄 수 있는 작은 위로를 건넸다. 방 안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제외하고는 고요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긁힌 표면에 새겨진 이름을 읽었다. 강민호. 그녀는 속삭였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그녀는 몰랐다. 월세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말썽꾸러기를 싫어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그녀의 이름은 이제 논란과 엮여버렸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 두려움과 피로를 넘어선 곳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멀리서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한 영상이 이미 소리 없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지나갔지만 서연의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희망보다는 습관 때문에 일찍 일어나 작은 방 창가에 앉았다. 창백한 새벽빛이 보도블록 위로 스며드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웅궁거렸다. 그녀는 지친 눈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20개의 알림, 30개, 이어서 더 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온라인상의 언급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영상 하나, 누군가 식당 건너편에서 그녀가 해고당하는 순간을 촬영한 것이었다. 화면은 흔들리고 거칠었지만 내용은 충분히 선명했다. 영상 속에는 박 사장이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고 추한 목소리로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침착하고 단정하게 서서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서연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전고가 되자 영상은 그녀가 바라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댓글은 빠르고 잔인하게 달렸다. 규칙은 규칙이지. 누군가 말했다. 음식을 주기 전에 허락을 받았어야지. 다른 이들은 그녀가 음식을 훔쳤다거나 관심을 받으려고 영웅 행세를 했다고 비난했다. 예전 동료들은 SNS에서 그녀와 친구 관계를 끊었다. 한 명은 심지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넌 항상 그렇게 도덕적인 척하더니 그 꼴 좀 봐. 서연은 오후 내내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다. 그녀는 그날 세 군데의 식당을 찾아갔다. 예전에 밥을 먹으러 가본 곳, 한때 경쟁 상대로 여겼던 곳들이었다. 첫 번째 식당에서 매니저는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혹시 그 영상에 나온 아가씨 맞죠? 그가 물었다. 저희는 그런 관심은 좀 부담스러워서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식당에서는 지원서를 다 쓰지도 못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카운터 너머로 지원서를 다시 밀어냈다. 그 침묵이 더 비참했다. 세 번째 식당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시도하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차가운 공기 속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두 손을 외투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주머니 속 군번줄이 여전히 안전하게 그곳에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시내 가장자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축 늘어진 비닐 방수포 아래 강민호 씨가 콘크리트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전날 밤 그가 품에 꼭 쥐고 있던 바로 그 종이봉투를 팔로 단단히 감싸 안은 채였다. 그는 잠이 들었거나 잠들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바람을 피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깨우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까 자신이 먹다 남긴 샌드위치 반쪽을 신문지에 싸서 그의 곁에 놓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몸을 돌려 멀어져 갔다. 그녀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무렵 길모퉁이에 검은색 군용 SUV 한 대가 멈춰선 것을 그녀는 보지 못했다. 차 안에서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귀에 대고 있던 휴대폰을 내렸다. 그는 서연이 방금 서 있던 자리를 창밖으로 응시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은 인제의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잿빛으로 시작되었다.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정확히 아침 6시 45분 중심계에서 낮은 울림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천둥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감이었다. 검은색 SUV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퉁이를 돌아 희망식당 앞에 멈춰 섰다. 차문들이 순서대로 열리고 완전한 군복 차림의 남녀들이 줄지어 내렸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기 다른 제복을 입은 그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보도를 따라 완벽한 대형으로 늘어섰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차들은 속도를 줄였다. 가게 주인들은 블라인드를 열고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두 눈을 비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이 작은 동네에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식당 안에서 박 사장은 새 커피를 내리다가 문 위에 종이 울리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커피포트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흠잡을 데 없는 군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반짝였고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모자를 벗어 방 안을 훑어보았다. 여기 주인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박 사장은 창백하고 불안한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제가 주인입니다만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휴대폰이 올라가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군인들은 굳건히 서 있었다. 내 이름은 강태준 대령이요. 그가 말했다. 이틀 전 당신이 이곳에서 모욕을 준 강민호 씨의 아들이요. 식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 사장의 입이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령은 말을 이었다. 2007년 내가 이라크에 세 번째로 파병되었을 때 우리 수송단이 매복 공격을 당했소. 내가 탄 차량이 피격되었지. 우리 중 12명이 갇혔소. 당신이 거지라고 부른 그분, 저분께서 자기 다리에 파편이 박힌 채로 적의 포화 속을 뚫고 나를 5km나 업고 옮기셨소. 모든 병사가 안전해질 때까지 치료를 거부하셨지. 그는 외투에서 코팅된 표창장을 꺼냈다. 이것이 그분의 충무무공훈장이요. 박 사장은 말을 하려 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웠다. 대령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전쟁 후유증은 더 심해지셨소. 삶에서 멀어지셨지. 우리는 몇 달 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녔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버지를 찾았소. 당신의 가게도 이 동네도 아닌 한 여종업원에게서 음식을 대접받고 친절을 받으신 것을 당신이 해고한 바로 그 여자 말이오. 그는 출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려 끄덕였다. 젊은 하사 한 명이 검은 벨벳 케이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 안에는 강민호 씨가 몇 년 전 다른 노숙자 가족에게 음식을 사주기 위해 전당포에 맡겼던 바로 그 충무무공훈장이 들어있었다. 대령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다. 아버지는 훈장이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소.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일어선 그 여성분은 아직 대한민국이 완전히 길을 잃지는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하셨소. 또 다른 군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분을 모셔오게 읍내 건너편에서 서연은 막 차를 마시려던 참이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숨을 헐떡이는 젊은 기자가 문 밖에 서 있었다.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녀가 거의 숨이 넘어갈 듯 말했다. 군인들이요. 온 거리가 꽉 찼어요. 강태준 대령님이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서연은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가오는 발소리는 그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밖으로 나서서 침묵 속에 기다리는 군복들을 보았을 때 그녀의 일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희망식당 앞 인파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열었다. 이서연은 그 사이를 느리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군인들은 완벽한 대형으로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각 잡힌 군복과 엄숙한 얼굴들. 그리고 마치 지휘관에 보이지 않는 명령이 내린 것처럼 그녀가 보도블록 가장자리에 섰을 때 모든 손이 칼날같이 올라가 경례를 붙였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명의 여종업원을 향해 예를 표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이 턱 막혔다. 그 어떤 환호성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침묵이 그녀를 압도했다. 강태준 대령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충무무공훈장이 담긴 검은 벨벳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아버지께서 당신이 이걸 가졌으면 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보상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비에 젖은 한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었을 뿐이었다. 대령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바닥 위로 케이스를 올려놓았다.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이 훈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당신은 그 훈장이 상징하는 명예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군복을 입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 마음을 당신에게서 보셨습니다. 식당 밖에 모여있던 군중 속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내렸다. 어떤 이들은 그저 경외감에 휩싸여 지켜볼 뿐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익명의 목소리들은 이 장엄한 현실 앞에서 힘을 잃었다. 서연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곳에 서 있었다. 손에 들린 훈장은 보기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단순히 금속의 무게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 즉 인정과 희생, 그리고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진실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경례하는 군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굳건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비난이 아닌 깊은 존중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소속감이었다. 바로 그 순간 희망식당 안에서 굳어있던 박 사장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이게 다 무슨...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강 대령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서연에게만 쏠려 있었다. 박 사장은 군중의 차가운 시선과 군인들의 압도적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이내 식당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다. 그날의 일은 그렇게 끝났다. 군인들은 경례를 거두고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채 올라 떠났다. 강 대령은 떠나기 전 서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군중도 서서히 흩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호기심과 불신은 경외와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손에는 벨벳 케이스가 들려 있었고 귓게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명예는 시끄러운 게 아니란다. 그건 네가 살아내는 거지. 그 주가 끝나기 전에. 희망식당은 문을 닫았다. 식자재 공급업체들은 계약을 취소했고 직원들은 사직했다. 전국의 여러 보훈단체에서 식당 정문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박만식 사장은 소리 소문 없이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다. 한때 희미하게 윙윙거리며 24시간 불을 밝히던 넌사이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암흑 속에 잠겼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축하하지 않았다. 그 일에 대해 SNS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고 인터뷰 요청이나 토크쇼 출연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알던 방식, 박수갈채 없이 조용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갔다. 그 사건 이후 며칠 만에 한 보훈 비영리 단체에서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다. 강태준 대령이 연결해 준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인제의 새로운 커뮤니티 키친, 나눔의 집을 열 계획인데 그 운영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그곳은 강민호 씨와 같은 사람들, 잊혀진 이들, 보이지 않는 이들, 도움이 필요하지만 결코 먼저 손 내밀지 않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연은 수락했다. 그 공간은 한때 고장난 자판기들을 보관하던 낡은 창고였다. 이제 그곳에 복되는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고 문틈으로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섰다. 은퇴한 간호사,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직 가방에 숙제가 가득한 10대 청소년들까지. 서연의 소박한 사무실 한쪽 구석에는 이제 3가지 물건이 담긴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곱게 접힌 태극기, 빛바랜 군번줄, 그리고 충무무 공훈장. 대부분의 아침, 창문으로는 옅은 회색빛이 스며들었고, 이제 주방의 마스코트가 된 땅콩이는 조용한 수호자처럼 창가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곤 했다. 서연은 명찰을 달지 않았다. 연설을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매일 앞치마를 두르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열린 마음으로 그곳에 나타났다. 모든 것을 바꾼 그 경례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서연이 배식대를 닦고 있을 때 주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옅은 갈색 머리에 발에 비해 너무 큰 신발을 신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가득했다. 한 손에는 3번 접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끈으로 묶인 작은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똑바로 서연에게 걸어와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영상에서 아줌마 봤어요. 아이가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아이는 1,000원짜리 지폐와 과자 봉지를 조심스럽게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감정을 추스르려 애쓰며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걸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이가 물었다. 한동안 서연의 목이 메어왔다. 방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말 대신 수백 명의 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그리고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미소를 지었고 고개를 까딱하고는 돌아서서 나갔다. 아이는 몰랐지만 그의 작은 행동은 서연이 이미 깨달은 진실을 다시 한번 메아리치게 했다. 친절은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저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을 기꺼이 바라보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강민호 씨는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강 대령이 자주 찾아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때로는 젊은 군인들이 그저 강민호 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해외에서의 전투 이야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이곳, 조국에서 싸웠던 조용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홀로 지사은 밤들에 대해, 외면하던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외면하지 않았던 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를 찾아갔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군번줄을 외투 주머니에 간직했고, 그의 충무무 공훈장은 침대 옆 작은 상자에 보관했다. 그리고 가끔 세상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면 그녀는 그 훈장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며 할아버지가 언젠가 했던 말을 속삭였다. 명예는 시끄러운 게 아니란다. 그건 조용한 거란다. 시간이 흘렀다. 헤드라인은 사라졌고 영상은 더 요란한 분노들로 가득 찬 피드 아래로 점점 더 깊이 묻혔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영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그녀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을 때 그녀가 베풀었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더 쉬웠을 때 그녀가 일어섰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음이 따라잡기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서연은 우리 모두에게 잠시 속도를 늦추고 그저 마음을 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다시 화요일 밤이었지만 그날처럼 폭풍우가 몰아치지는 않았다. 대신 맑고
서늘한 가을 공기가 인제 읍내를 감싸고 있었다. 나눔의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과 사람들의 온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제 그곳은 동네의 심장과 같은 곳이 되었다. 주방은 분주했지만 평화로웠다. 이서연은 그 속에서 조용한 자신감을 갖고 움직였다. 더 이상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녀는 이제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기둥이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사장님이나 선생님 같은 직함 대신 그저 따뜻한 미소와 눈인사가 따라붙었다. 카운터 한쪽에서는 강민호 씨가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낡은 수저를 닦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맑았고 어깨는 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길거리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나눔의 집의 든든한 어르신이자 때로는 장난기 넘치는 농담으로 때로는 깊은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와 서연은 말없이도 통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깊은 유대감을 가진 가족과도 같았다. 그날의 사건은 동네를 조용히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조금 더 친절해졌고 옆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볼 줄 알게 되었다. 한때 차갑고 무심했던 식당이 있던 자리는 이제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책방이 들어서 있었다. 그곳에서는 가끔씩 동네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읽기 모임이 열렸다. 그날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얼마 전 전역했다는 한 청년이 빈 그릇을 들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강민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자원봉사를 시작한 청년 중 하나였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청년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각 잡힌 동작으로 서연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군대식 경례였지만 그 의미는 달랐다. 공동체를 위한 그녀의 헌신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시였다. 서연은 놀라움 속에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경례에 대한 그녀만의 답례였다. 밤이 깊어지고 마지막 설거지 소리가 멎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서연은 나눔의 집 문 앞에 서서 고요한 읍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습관처럼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든 낡은 군번줄을 만졌다. 한 사람을 본다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것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었다. 그저 빗속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단순한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파문을 일으켜 절망 속에 있던 한 영혼을 구하고 잊혀졌던 명예를 되찾게 했으며 차가웠던 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명예는 정말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식사 한 끼에 있었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에 있었으며 매일 아침 다시 앞치마를 두르는 꾸준함 속에 있었다. 저 멀리 이제는 책방이 된 옛 희망식당 자리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연은 그 불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녀가 일으킨 선한 메아리는 그녀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먼 곳까지 오랫동안 울려 퍼질 것이었다.